13살 소년 민주는 새어머니에게 한밤중 쏟아지는 비 속에서 쫓겨났다. 가진 것 없이 빈손에 허기진 배, 곁에는 충성스러운 강아지 바리뿐이었다.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아는 이도 아무도 없었다. 그는 깊은 산속을 헤매며 이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버려진 낡은 나무집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차갑고 눅눅한 그곳은 그의 운명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다. 온 사회를 놀라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할 여정. 당신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아마도 당신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비는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낡고 녹슨 함석 지붕 위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마을 어귀 작은 집을 감쌌다. 처음에는 가랑비처럼 흩날리더니 밤이 되자 며칠간 쌓였던 울분을 토하듯 쏟아져 내렸다. 굵고 차가운 빗줄기가 끈질기게 이어졌다.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부엌으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바리를 품에 안고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꼬리가 짧은 검은 강아지 바리는 민준이 7살 때부터 그를 따랐다. 새어머니 한영은 아궁이에 냄비를 콱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밥 다 먹었으면 저리가, 꼴 보기 싫게 여기 앉아 있지 말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익숙한 일이었다.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돌아가신 후 민준의 모든 것은 깊은 수렁으로 떨어졌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은 이제 투덜거리는 소리로만 가득했다. 아버지의 재혼 상대인 한영은 언제부터인가 민준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의 기둥을 잃은 그녀에게 민준이라는 전처 자식은 눈의 가시가 되었다. 바리가 낮게 짖으며 고개를 들어 민준을 올려다봤다. 민준은 바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쉿, 바리야, 조금만 더 참아봐. 괜찮아질 거야. 한영은 휙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번뜩였다. 뭐라고? 또 그 징그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거야. 이 집엔 너희 둘 같은 쓸모없는 것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내가 말했지.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큰 비닐봉투를 끌어내어 옷까지, 낡은 책들, 부러진 슬리퍼 한 짝, 구겨진 성적표 등을 마당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성적표를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버렸다.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쓸모없는 가난뱅이를 키울 책임이 나한테는 없어. 민주는 얼어붙었다. 아궁이의 불꽃이 그의 눈에 붉게 비쳤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가가 낡은 배낭을 집어들고 비에 젖은 공책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돌아봤다. 바리는 민준에게 달려와 새어머니 한영과 민준 사이에 섰다. 그녀가 민준을 문 밖으로 밀어내려 하자 바리는 으르렁거렸다. 이 망할 개자식. 한영이 발길질을 했지만 바리는 더 빨랐다. 옆으로 피했다가 돌아와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살짝 물었다. 상처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내일이라도 마을에서 너를 다시 보면 경찰에 신고해서 유기견으로 잡아가게 할 거야. 민주는 바리의 목줄을 살짝 당겼고 바리는 즉시 멈췄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갈게요. 쾅 닫히는 문소리는 한때 안식처였던 집에서 모욕적인 나날을 보내던 시절의 마침표 같았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다. 어둠이 짙게 깔렸다. 민주는 잠시 문턱에 서서 불빛 하나 없는 집을 돌아봤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빗장이 걸리는 딸깍 소리는 그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선언과 같았다. 바리는 민준의 발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바리의 눈은 마치 사람처럼 슬퍼 보였다. 가자, 바리야. 민준은 배낭을 어깨에 메고 바리를 데리고 집 뒤편 작은 길로 접어들었다. 맨발이 차가운 진흙을 밟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다. 밭을 가로지르는 오솔길은 이미 무릉덩이로 얼룩져 있었다.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그림자가 이따금 하늘을 가르는 번개 섬광 아래 길게 늘어졌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민준의 어린 얼굴이 애써 강인함을 가장하는 모습과 바리의 경계하는 눈빛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언덕이 낡은 쉼터로 가자 바리야. 아버지가 밭일하러 가실 때 자주 텐트를 치던 곳 기억나지? 바리는 꼬리를 흔들며 민준의 말을 이해하는 듯 앞장서기를 안내했다. 가는 길에 민준은 아버지가 계시던 시절, 소박한 밥상에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때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민준의 옷을 고쳐주고 이불개는 법을 가르쳐 주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버지가 했던 말. 얘야, 가난은 두려운 것이 아니지만 인격을 잃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단다. 민주는 바리의 목줄을 움켜쥐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조금 더 걸어가다가 그는 오래된 느티나무의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멈춰섰다. 그 너머로는 울창한 숲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민주는 망설였다. 밤은 깊었고 비는 그치지 않았다.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벼랑 끝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지만 돌아갈 길은 없었다. 바리가 나지막이 짖으며 재촉하는 듯했다. 그래, 가자. 민주는 언덕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돌길은 미끄러웠다. 그는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다시 일어섰다. 바리는 항상 민준을 기다리며 뒤를 따랐다. 1시간 후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는 산속에서 그들은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지붕을 발견했다. 민준이 생각했던 낡은 쉼터가 아니라 버려진 나무집이었다. 비바람과 세월에 닳아 기울어진 집은 함석 지붕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나무 문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반쯤 열려 있었다. 민주는 주저했다. 마을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한국 전쟁 당시 피난처로 사용되었지만 주인이 의문의 실종을 당한 후 버려졌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집이라고 수군거렸다. 민주는 침을 꿀꺽 삼키고 바리를 쳐다봤다. 우리가 갈 곳이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어? 그는 낡아빠진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 나무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문은 오싹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은 눅눅하고 썩은 나무 냄새와 먼지, 시간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적어도 비는 맞지 않았다. 바리가 먼저 뛰어들어가 곳곳을 킁킁거렸다. 잠시 후 바리는 돌아와 꼬리를 흔들었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서는 지붕 위로 비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가빴다. 괜찮아, 바리야. 임시로지만 적어도 더 이상 밖에서 있지 않아도 돼. 바리는 민준의 옆에 누워 그의 다리에 머리를 얹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 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피로에 지쳐 눈꺼풀이 감기기 시작했다. 바깥의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 산속에 버려진 집 안에서 몇 년간 움츠러들어 살던 한 소년과 강아지는 처음으로 서로를 안고 혹독한 세상 속에서 잠시 평온한 잠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버려진 듯 보이는 이 장소가 삶 전체를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밤새 내린 비가 갠 후 해가 아주 천천히 밝아왔다. 낡은 나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희미한 첫 햇살은 오래된 집 안을 떠다니는 먼지 알갱이들을 비추며 길고 어렴풋한 빗줄기를 만들었다. 민주는 차가운 나무바닥에 누워자서 허리가 뻐근했지만 눈을 떴다. 바리는 여전히 그의 팔에 머리를 얹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옆에 꼭 붙어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러다 눈이 천장의 구불구불한 균열과 이끼 낀 벽에 닿자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바리에게 덮어줄다며 사실은 구겨진 낡은 비옷을 정리했다. 배가 고팠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음식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밤새 비에 젖어 배낭 안에 있던 말은
빵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빵을 반으로 잘라 큰 부분을 바리에게 주었다. 바리는 허겁지겁 삼키고는 민준의 손을 핥았다. 그 동그란 눈에는 절대적인 감사가 담겨 있었다. 민준아, 내가 크면 돈 많이 벌어서 너 통닭 한 마리 통째로 사줄게. 민준은 쉰 목소리로 희미하게 웃었다. 배낭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젖은 공책 한 권, 잉크가 다 된 펜, 그리고 아버지의 작은 칼만 남아 있었다. 민준은 일어나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곧바로 얼굴을 때렸다. 바깥은 짙은 안개와 울창한 나무들이 뒤덮고 있었다. 나무집은 산 중턱에 홀로 자리 잡아 아래 마을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숲의 공기는 차가운 흙냄새, 썩은 나무심 냄새, 그리고 소나무 수액 냄새가 났지만 적어도 잔소리나 증오 또는 서러움의 냄새는 나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 계속 머무를 수는 없어, 바리야. 물과 불을 피워 요리할 곳을 찾아야 해. 그리고 혹시 마을로 돌아가는 다른 길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해. 바리는 동의하는 듯 꼬리를 흔들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민주는 배낭을 다시 메고 작은 칼을 허리춤에 차고 바리와 함께 집 주변을 둘러봤다. 옆쪽으로는 좁은 오솔길이 있었는데 거의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민주는 몸을 비집고 들어가 덤불을 헤치며 이끼 낀 미끄러운 돌 위를 걸었다. 길은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로 이어졌다. 아싸. 민주는 환호성을 지르며 엎드려 물을 떠 얼굴을 씻었다. 바리는 주둥이를 개울에 밟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더니 고개를 들고 몸을 흔들어 물을 사방으로 튀겼다. 이틀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소리내어 웃었다. 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불을 피우기 좋은 작은 공터가 있었다. 민주는 마른 나뭇가지와 소나무 잎을 모아 더미를 만들었다. 주머니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봤다. 얇은 연기 사이로 주황색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그는 땅에 주저앉아 작은 불꽃에 손을 쬐며 미세한 불씨들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살아생전 아버지가 밭일을 나갈 때 불을 피워 밥을 해먹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 이제 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속삭였다. 무섭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불꽃이 탁탁 소리를 내며 대답하는 듯했다. 바리는 그의 다리에 머리를 얹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옆에 누워 있었다. 개울물 소리와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쳐가는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뒤에서 들린 작은 소리에 바리가 벌떡 일어나 털을 곤두세웠다. 으르렁거리며 눈은 울창한 덤불을 향했다. 민준도 벌떡 일어나 반사적으로 작은 칼을 뽑아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덤불이 살짝 흔들리더니 작은 족제비 한 마리가 빠져나와 낯선 두 존재를 잠시 쳐다보곤 도망갔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다. 나 정말 심장이 약하단 말이야, 바리야. 그는 숲속에서 사는 것이 이런 작은 일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뱀, 진해, 모기, 거머리, 심지어 사람까지도 모두 위험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돌아간다는 것은 냉대와 다시 한번 버려지는 것을 의미했다. 이곳에 머무르면 적어도 자유와 바리가 곁에 있었다. 해가 점점 저물고 민주는 바리를 데리고 나무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문마다 창문마다 하나씩 확인했다. 모든 것이 낡고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꽤 튼튼했다. 뒤쪽에는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올라가 봤지만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불쾌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다락방은 텅 비어 있었고 잠겨 있는 낡은 나무 괴짝 하나만 있었다. 민주는 열어보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내려가려는데 바리가 큰 나무 서랍장 아래 어두운 구석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뭐야?
바리는 작게 낑소리를 내더니 나무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민주는 다가가 먼지를 치우자 판자 하나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다. 그가 가볍게 두드리자 속이 빈 듯한 소리가 났다. 단단한 나무 바닥 소리와는 달랐다. 그는 칼로 틈새를 벌려봤다. 판자가 튀어오르며 작은 나무 틈새가 드러났다. 그 아래에는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있었다. 민준이 꺼내보니 두 뼘 길이의 빨간 나무 상자였다. 무늬는 희미해졌지만 뚜껑에는 손글씨로 배신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4번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잉크가 거의 번져 있었지만 몇 줄은 읽을 수 있었다. 1970년 5월 12일. 아래 지도에 은신처로 옮겼음. 정과 강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음.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과거와 관련이 있었고 이 지역의 과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다시 싸서 서랍장 구석에 숨기고 판자를 원래대로 덮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저는 누구이고 강은 누구이며 무엇을 숨겼고 그 외에 누가 이곳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리가 나지막이 짖었고 민준이 돌아보니 바리는 창밖의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날은 이미 어둑해졌고 먼 곳에서 먹구름이 몰려와 또 다른 차가운 밤을 예고했다. 그는 다가가 문을 굳게 닫고 몇 개의 통나무로 가로막았다. 무엇이 올지 누가 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불시에 당하고 싶지는 않았다. 바닥에 눕기 전 민주는 바리를 꼭 안았다. 자자, 바리야. 내일 더 알아볼 거야. 만약 이곳이 정말 어떤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알아야 해. 알아야 뭘 할지 결정할 수 있어. 바리는 그의 품에 안겨 순종적으로 눈을 감았다. 오래된 지붕 위로 비가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나무들 사이를 윙윙거리며 깊은 숲속에서 과거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민주는 이 밤이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의 첫날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의 모든 발걸음이 진실이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다. 민주는 날이 밝자마자 깨어났다. 지난밤 비가 내린 후 첫 햇살이 낡은 나무집, 지붕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먼지 쌓인 바닥에 길고 흐릿한 빗줄기를 만들었다. 숲의 아침 공기는 차가워 얇은 비옷을 어깨에 걸치자 몸이 움츠러들었다. 바리는 이미 일어났는지 문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처럼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주는 눈을 비비며 길게 하품했다. 굳은 나무 바닥과 이불도 베개도 없었지만 지난밤의 잠은 새어머니 한영의 싸늘한 집에서 보낸 어떤 밤보다 달콤했다. 이곳에는 아무도 잔소리하거나 경멸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 소리와 조용하지만 든든한 바리만이 있었다. 민주는 현관으로 나가 촉촉한 숲 냄새, 나무 수액 냄새, 그리고 익숙한 썩은 나무 냄새를 한껏 들이마셨다. 아래쪽에서는 작은 개울이 이끼 낀 돌들 사이를 졸졸 흐르고 있었고 멀리서는 아침 구름이 게으른 목도리처럼 사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개울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마른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웠다.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자 바리가 갑자기 몸을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왜 그래, 바리야? 바리는 대답하지 않고 거미줄이 잔뜩 붙은 큰 나무 서랍장이 있는 집 구석을 바라봤다. 민주는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갔고 바리는 발톱으로 바닥을 살짝 긁으며 발밑의 나무 바닥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민주는 고개를 기울여 귀 기울여 듣다가 침묵 속에서 손으로 판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는데 보통의 나무 소리와는 분명히 달랐다. 그는 주변 몇 군데를 더 두드리고는 주저앉아 작은 칼로 몇 개의 판자를 시험 삼아 들어 올렸다.
판자가 삐걱거리더니 살짝 들렸고 그 아래에는 먼지 쌓인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바리는 즉시 코를 들이대 냄새를 맡더니 민준에게 더 깊이 파고들라고 재촉하는 듯 계속 긁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두 뼘 길이의 나무 상자를 꺼냈다. 무늬는 희미해졌고 상자 모서리는 세월에 닳아 찌그러져 있었다. 뚜껑에는 배신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글씨가 서툴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차가운 느낌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조각 하나만 들어 있었다. 잉크는 희미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1970년 5월 12일 아래 지도에 은신처로 옮겼음. 전과 강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음. 전, 강. 낯선 이름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민주는 어린 기억을 되살리려 했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아버지가 전쟁 이야기를 해주실 때 보급창 책임자였던 전 씨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이름이 우연히 같을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종이를 접어 상자에 다시 넣고 바닥 아래에 숨겼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만약 이곳이 군사문서 보관소였다면 이 집 아래에는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가 이곳에 있는 것은 단순한 은신처를 찾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다. 바리가 갑자기 크게 짖었고 민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바리야, 조용히 해. 바리는 어젯밤 민준이 감히 탐험하지 못했던 지하 창고로 이어지는 계단 근처로 달려갔다. 그곳에 서서 계속 짖더니 민준에게 따라오라는 듯 그를 돌아봤다. 민준은 망설였다. 지하실은 어둡고 차가웠으며 분명 쾌적한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리의 눈빛은 그를 재촉했다. 그는 라이터와 칼을 들고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갔다. 발걸음마다 오래된 집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래층에 도착하자 어둠이 그들을 감쌌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러 민주는 기침을 했다. 그가 라이터를 켜자 작은 불꽃은 짙은 공간 속에서 붉은 눈처럼 흔들렸다. 낡은 대들보는 부러져 있었고 거미줄은 수위처럼 펄럭였다. 바리가 크게 한번 짖더니 왼쪽 벽을 향해 달려들었다. 바리는 벽 아래쪽 한 지점을 발톱으로 강하게 긁기 시작했다. 민준이 불빛을 비추자 그곳의 나무 벽은 고르지 않았고 다른 부분과는 달리 오래된 시멘트로 메워진 공간이 있었다. 그는 몸을 숙여 손으로 두드렸다. 쿵 하는 속이 빈소리가 울렸다. 민주는 가만히 서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칼로 시멘트를 긁어냈다. 먼지가 자욱하게 날리고 시멘트 조각들이 떨어져 나갔다. 잠시 후 능숙하게 설치된 얇은 나무 판자가 드러났다. 민주는 온 힘을 다해 판자를 당겨 열었다. 그 뒤로는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틈새가 있었다. 오래되고 낯선 냄새가 났다. 바깥 지하실 냄새와는 달랐다. 민주는 몸을 숙여 불빛을 안으로 비췄다. 안에는 작고 건조하며 놀랍도록 깨끗한 방이 있었다. 민주는 기어들어갔다. 불빛이 밝게 켜져 깔끔하게 정리된 금속 상자들, 낡은 자루들, 천으로 쌓인 몇 개의 둥글게 말린 비단 그림, 그리고 손글씨로 묶인 서류들로 가득 찬 나무 선반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1970년 보급지도, 비경로 목록 긴급 보관, 폐기 금지.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과 같은 어린 소년이 혼자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리는 그의 뒤에 앉아 이 신성한 순간을 이해하는 듯 침묵했다. 민주는 그림 중 하나에 손을 댔다. 비단이 바랬지만 그림은 여전히 생생했다. 한복 차림의 여인이 숲속에 서 있고 멀리에는 군모를 쓴 군인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는 손을 거두고 희미하게 숨을 쉬었다. 방 안의 차가움은 날씨의 차가움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다 이야기하지 않은 역사의 차가움이었다. 민주는 뒤로 물러나 판자를 다시 닫고 시멘트를 대충 발랐다. 지하실은 다시 원래의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집 위로 올라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숲을 바라봤다. 공간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비밀,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어린아이가 우연히 그 비밀의 증인이 되었다. 그는 그 물건들 중 하나를 시장에 가져가면 음식과 잠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자문했다.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곧 그는 오래된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 엄숙하고 신뢰 가득한 눈빛을 떠올렸다. 돈이 없는 것은 두렵지 않다. 인격을 잃는 것이 빈손이 되는 것이다. 민주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오늘은 아니었다. 그는 아직 결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바리는 그의 다리에 머리를 얹고 조용하고 든든하게 있었다. 그리고 낡은 나무집 속 낯선 산 속에서 집 없는 소년과 꼬리 짧은 강아지는 우연히 그들이 알던 어떤 것보다 더 큰 진실의 문을 열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어디로 이어질까? 민주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그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다. 민준이 잠에서 깼을 때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다. 지난밤 숲속의 비는 눅눅한 흙냄새를 남겼고 그 냄새는 나무집의 틈새마다 스며들었다. 바리는 옆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반쯤 감겨 있어도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다. 아마 둘 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비밀 지하실과 오래된 유물들을 발견한 후로 민준의 마음은 항상 무거웠다. 지난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뒤척였다. 비단 그림, 지도, 노트, 시간의 먼지 속에 희미하게 사라진 낯선 이름들. 그 하나하나가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방 안의 물건들은 장난감도 아니었고 잊혀진 쓰레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 그는 다만 숲속을 떠도는 12살짜리, 빈손에 서류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소년의 말을 사람들이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민주는 집 앞 계단에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해가 산등성이 위로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옅은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뚫고 들어왔다. 그는 배낭 속에 작은 나무 상자를 단단히 품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오래된 편지 한 통, 민준이 어른들에게 보여주면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되지 않을 유일한 증거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바리가 일어나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할고는 옆에 앉았다. 마치 가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하는 듯했다. 응, 김 선생님을 찾아갈 거야. 김 선생님만이 내가 아직 믿을 수 있는 어른이야. 민주는 배낭끈을 움켜쥐고 촉촉한 돌길을 내려갔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길지 않았지만 지금 민준에게는 위험하면서도 걱정스러운 여정이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특히 새어머니 한영에게 들킬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의 마음속 외침보다 클 수 없었다. 옳은 일을 해야 해. 이렇게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해서는 안 돼. 그가 예전에 6학년 때 중도에 그만두기 전 다녔던 낡은 학교 교문 근처에 이르자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낡은 교실들을 바라봤다. 2층 복도에서 익숙한 남자가 대나무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있었다. 마른 몸의 등이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총명했다. 김 선생님. 민준이 나지막이 불렀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가 민준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황급히 빗자루를 버리고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민준아, 세상에. 너 며칠 동안 어디 있었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김 선생님은 그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걱정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민주는 바닥을 보며 말했지만, 하지만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았어요. 김 선생님은 침묵했다. 그는 민준을 교무실로 데려가 물을 따라주고 낡은 나무 의자에 앉혔다. 얘기해봐, 천천히. 민준은 배낭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편지 사본을 꺼냈다. 그는 급하게 건네지 않고 실제 나이보다 훨씬 진지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봤다. 선생님, 저 믿어주실 건가요? 김 선생님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 선생님 아들이지.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 앞뒤가 있는 분이셨지. 그런 분이 거짓말이나 꾸며내서 먹고 사는 아이를 키웠을 리가 없어. 민주는 편지를 건넸고 김 선생님의 손은 낡고 희미한 글씨를 읽는 동안 살짝 떨렸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고 그의 눈빛은 읽을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다. 다 읽은 후 그는 편지를 탁자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네가 이걸 찾았는데 다른 건 없었니? 지하 창고도 있고 나무 상자들도 많고 서류랑 그림들도 있어요. 많이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선생님은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듯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군청 문화체육과에 전화할 거야. 하지만 너도 같이 가야 해. 이 일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네가 길 안내를 해줘야 하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리도 작은 병사처럼 반사적으로 일어섰다. 체의 시간도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은 군청 문화체육과 사무실에 있었다. 서류를 접수하는 담당자는 박대리라는 3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온화했지만 신중한 목소리였다. 민준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원본 편지를 건네자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은 아직 어리고 보호자도 없으니 처리 절차를 아주 신중하게 따라야 합니다. 우선 조사단이 현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화물차 한 대가 도 문화재과 대표, 군 관계자, 고고학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태우고 민준과 김 선생님을 따라 숲으로 향했다. 바리는 민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차와 나란히 달렸다. 오후 햇살 아래 나무집은 평소보다 더 음산해 보였다. 조사단 모두는 안으로 들어서며 침묵했다. 지하 창고가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선반들, 쇠상자들, 빛바랜 비단 그림들을 하나하나 선명하게 비췄. 조사단 중 한 명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진짜다. 세상에 우리 모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한국전쟁 당시 수송 기록들이야. 그날 오후 오랫동안 고요했던 나무집은 갑자기 부산스러워졌다. 카메라, 기록, 현장 보고서 모든 것이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하지만 민주는 한쪽 구석에 바리와 함께 조용히 서서 신성한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듯 사람들을 하나하나 주시했다. 해질녘 조사단 모두가 마을로 내려왔을 때 민준이 차에서 내리자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세상에 엄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새어머니 한영은 새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으며 화장을 대충 했지만 애써 자애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달려와 민준을 꼭 안았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바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집으로 돌아와. 민준아, 엄마가 밥 해줄게. 다 고쳐놓을게. 민준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엄마는 절 집에서 내쫓았어요. 이제 제가 주목받으니까 엄마가 돌아왔네요. 전 안 돌아갈 거예요. 새어머니 한영의 얼굴은 잠시 굳어졌다가 조사단 쪽을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제 아들이에요.
아이가 고집이 센 것뿐이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주는 돌아서서 곧장 걸어갔다. 바리가 바싹 뒤를 따랐다. 한영은 그곳에 서서 입술을 뻐끔거렸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 밤 민주는 마을 회관의 작은 침대에서 얇은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입을 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숲속에 이름 없는 아이가 아니었고 버려진 짐도 아니었다. 그는 양심을 선택한 사람이었고 바로 그 선택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그를 더 멀리 데려갈 것이었다. 군청에서의 아침은 요란한 차량 소리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화 통화로 시작되었다. 민주는 긴 복도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낡은 배낭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삶 전체를 품고 있는 듯했다. 바리는 그의 발에 바싹 붙어 누워 있었고 머리는 민준의 발등에 얹어 있다금 낯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봤다. 그는 자신의 작은 결정이 이렇게 많은 어른들을 바쁘게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 대리가 나왔다. 얼굴은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민준아, 잠시 들어올래? 민준은 일어섰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바리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 박 대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불이 밝게 켜진 방 안에는 3명의 낯선 사람이 더 있었다. 한 명은 색이 바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계급장이 있었으며 머리는 희끗했지만 자세는 곧았다. 다른 한 명은 40대쯤 되는 여자로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고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박 대리가 소개했다. 이분은 과거 한국전쟁 관련 자료 보관을 담당했던 군부대 대표 장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전쟁 역사 전문가인 최 선생님이십니다. 민주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최 선생님이 서류철을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학생. 학생이 발견한 것들은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자료들이 한국전쟁 중에 분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559 수송부대. 그리고 그 길들은 남부 전선의 핏줄이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그 노선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학생이 발견한 지도들은 우리가 극히 중요한 시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럼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그냥 혼자 간직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최 선생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학생은 옳았을 뿐만 아니라 용감했습니다. 문 밖에서 바리가 동의하는 듯 나지막이 짖었다. 박 대리가 말을 이었다. 규정에 따라 학생은 합법적인 발견자이므로 공로가 인정되고 포상도 검토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이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포상, 인정, 자신과는 평생 관련 없을 줄 알았던 단어들이었다. 잠시 후 전문가 팀은 현장을 봉인하고 유물들을 보존을 위해 도립박물관으로 운반할 준비를 하기 위해 다시 숲으로 올라갔다. 수십 년간 고요했던 나무집은 이제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소문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점심때 민준이 사무실에서 나오자 군청 문 밖에는 인파가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손가락질했다. 민준이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저기 저 아이야. 역사 보물을 찾은 아이. 누구네 아들인데 저렇게 대단해? 한국전쟁 당시에 귀한 서류들이라고 들었어. 민주는 당황하여 바리를 바싹 끌어당기며 걸어갔다. 그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50대 초반의 배가 불룩하고 셔츠를 단정하게 넣어 입은 남자였다.
민주는 그가 행정 담당 마을 이장인 강 이장님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봤다. 민준 학생? 그는 환하게 웃었다. 이장님이 학생 이야기 들었어. 정말 대단해. 하지만 이렇게 큰일은 어른들이 처리하는 게 더 낫단다.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 이장님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목소리를 낮췄다. 학생은 아직 어리고 법적인 절차가 복잡해. 만약 학생이 모든 처리 권한을 마을에 위임해주면 이장님이 학생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챙겨주겠다고 약속할게. 번거로울 필요 없잖아. 민주는 얼어붙었다. 저는 이미 문화체육과에 넘겼는데요. 강 이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살짝 굳어졌지만 여전히 친근한 표정을 유지했다. 우리 마을도 물론 협조해야지. 하지만 학생도 알다시피 이 일을 너무 떠들썩하게 하면 복잡해져. 아니면 학생이 그냥 이장님 이름으로 발견자 대표로 나서게 해주는 건 어때? 이장님이 학생에게 충분히 합당한 몫을 나눠줄게. 다리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민준 앞에 섰다. 민주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저는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할 뿐이에요. 강 이장님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다. 다시 생각해봐, 학생. 인생을 바꿀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그는 민준을 뒤로 한 채 떠났고 민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오후 유물들을 실은 차량 행렬은 엄중한 감시 아래 숲을 떠났다. 민준은 그들을 바라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을 느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민준이 김 선생님과 함께 마을 회관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내 아들아. 새어머니 한영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와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우리 아들이 유혹당하고 이용당했어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요. 내 아들 돌려줘요. 민주는 얼어붙었다. 거짓말이에요. 그가 튀어나오듯 말했다. 엄마는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한영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엄마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어. 아들아, 엄마는 널 정말 사랑해. 집이 힘들었지만 엄마는 널 버릴 생각 같은 거 없었어.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영 씨, 제가 직접 민준이를 데리고 신고하러 갔습니다. 한영 씨가 민준이를 비오는 한밤중에 쫓아냈어요. 정말 민준이를 아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한영은 할 말을 잃었고 멀리 서 있는 강 이장님 쪽을 힐끗 쳐다봤다. 강 이장님은 아무 관련 없는 듯 고개를 돌렸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이미 저를 버리기로 선택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바리는 그의 옆에 서서 주인을 보호하려는 듯 고개를 들었다. 한영은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눈물이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미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준은 마을회관의 작은 침대에 누워 창밖의 벌레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 마치 폭풍이 그를 옛삶에서 휩쓸어 간 것 같았다. 그는 바리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바리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홀가분해. 마치 내 인생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야. 바리는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바깥에서는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역사의 먼지가 한 겹씩 닦여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집 없는 가난한 소녀는 우연히 정직함과 용기로 진실의 문을 연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민주는 또한 큰 비밀의 빛이 비치면 그림자들도 따라온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은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봉인된 유물 상자들을 싣고 마을을 떠난 후 민주는 군청 회의실로 불려갔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때 그가 우연히 들어섰던 낡은 나무집이 이제는 단순한 임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았다. 그곳은 이제 모두가 개입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군청은 평소보다 고요했다. 회의실 안에는 민준이 전에 만났던 강 이장님과 몇몇 남자들이 있었다. 김 선생님도 초대를 받아 민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조용한 보호막처럼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민준 학생이 갈대골 산골짜기 폐가에서 유물을 발견한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강 이장님이 무겁지만 어색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명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멈추고 민준을 탐색하듯 바라보며 혀를 찼다. 우리는 이 발견에 대한 모든 대표권과 관리권을 마을 행정청에 이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준 학생은 아직 어리고 이렇게 중대한 일을 처리할 법적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김 선생님을 보더니 또렷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혼자 간직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문화체육과에 인계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다 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잠시 멈췄고 방 한 구석에 앉아있던 한 공무원이 말했다. 학생이 인계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지역에서 정식 대표자가 없다면 서류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이 마을을 대표자로 동의해 주시면 나중에 보상금 문제까지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민주는 일어섰다. 저는 보상금은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진실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랄 뿐이에요. 김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강 이장님의 얼굴은 살짝 굳어졌다. 회의는 어수선하고 찜찜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민주는 김 선생님과 함께 군청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작은 가게에 들러 빵을 샀다. 그는 한 조각씩 천천히 먹었고 마음속에는 바위 덩어리가 앉아있는 듯 무거웠다. 정말 잘했어, 민준아. 김 선생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어른이 그런 유혹을 거절할 만큼 용감한 건 아니란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바람이 흐트러진 그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다. 바리는 옆에서 혀를 내밀고 헐떡거렸지만 한 발짝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이 마을 회관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을 때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박대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준아,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 혹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게 있니? 민준은 멈칫했다. 무슨 일인데요? 어떤 낯선 남자가 지방에서 왔는데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사람은 네가 발견한 모든 것이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말하며 유물 전체를 돌려받으려는 것 같아.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모든 어려움 끝에 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사람이 증명할 서류가 있나요? 김 선생님이 소식을 듣고 물었다. 명확하지 않지만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다시 보고 싶어하고 자료들을 따로 감정하기 위해 임시 보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배낭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그 자료들 속에 국방부 559 수송부대 극비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이것은 평범한 개인 물품일 리 없었고 갑자기 나타나 주장하는 개인의 소유일 수도 없었다. 혹시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게 있니? 박대리가 나지막이 물었다. 있다면 솔직히 말해줘.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배낭 바닥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난당할까봐 그가 유일하게 간직했던 것이었다. 박 대리는 상자를 열고 안의 종이를 다시 읽었다. 그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배신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이 문구는 한국전쟁 당시 자료를 인계할 때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비밀리에 숨겨져 있었는지 설명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민준이가 그렇게 한 것은 옳았어. 조심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착복되었을 거야.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꼼짝 않고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바깥에서는 숯바람이 몰아쳤고 멀리서는 마을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리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얹고 있었다. 따뜻하고 무거웠다. 그의 가슴은 바리의 느린 숨결에 맞춰 오르내렸다. 집에서 쫓겨나 숲속을 떠돌던 소녀는 이제 사회 전체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의심의 눈초리, 달콤한 거짓말, 그리고 이권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밀려들었다. 민주는 바리를 살짝 끌어안았다. 바리야, 옳은 일을 선택했을 뿐인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바리가 고개를 들고 그의 뺨을 길게 핥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괜찮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국립유산청과 국방부 관계자를 포함한 서울에서 온 전문가 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숲속 지하 창고를 확인한 후 유물들이 국가 역사 자산이며 어떤 개인의 소유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민준의 제출과 협력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인정되었다. 동시에 낯선 남자는 이름이나 주소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날 저녁 민주는 봉투 하나를 받았다. 안에는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민준이 합법적인 발견자이며 유산 보존 정책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와 함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큰 금액의 돈이 있었다. 하지만 그 종이를 본 민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버지를, 낡은 집을, 그리고 비 오던 첫날 밤 낡은 나무 지붕 아래 그의 발에 몸을 움츠리고 있던 바리를 생각했다. 모든 것이 이제 낯선 꿈 같았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박 대리가 물었다. 민주는 주저없이 고개를 들어 대답했다. 그 나무집을 고쳐서 저처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로 만들고 싶어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다. 12살짜리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을 혼자 간직하는 대신 아무것도 없는 이들과 나누고 싶어 했다. 그는 역사적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조국의 한 부분을 되찾아 주었고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도 찾았다. 마을 회관의 낡은 함석 지붕 위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질 때 민주는 현관에 서 있었다. 바리가 바싹 옆에 앉아 있었고 그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머릿속에 나지막하고 따뜻하며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돈이 없는 것은 두렵지 않다. 인격을 잃는 것이 빈손이 되는 것이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의 다음 장을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정직함,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장이었다. 초가을 바람이 마른 나무숲과 축축한 흙냄새를 실어 마을을 가로질렀다. 하늘은 흐렸고 멀리 산등성이에서 무거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또 한 차례 비를 쏟아낼 듯했다. 하지만 모든 비바람의 날들을 견뎌낸 민준의 마음은 오늘따라 놀랍도록 고요했다. 마침내 모든 일이 잠시 평온해졌다. 숲속의 낡은 나무집은 군청에서 인수하여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역사적 유물들은 보존센터로 옮겨졌다. 민주는 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표창장, 포상금, 그리고 합법적인 유적 발견자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한동안 전국 언론은 떠들썩했고 민준의 이름은 몇몇 인터넷 신문에 실렸으며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러 오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를 정직한 소년, 일상 속에서 양심의 불을 밝힌 사람이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그 모든 빛 속에서 민주는 한 가지를 보았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군청에서 몇 주 더 머물렀다. 정부가 장기적인 보살핌 방안을 검토하는 동안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바리와 함께 일찍 일어나 숲 가장자리를 달리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고 돌아와서는 직원들을 도와 요리 준비를 하고 마당을 쓸었다. 그는 조용히 살았고 애써 나서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쫓아내지 않는 곳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하지만 닫혔던 문이 영원히 침묵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마을 회관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오토바이 한 대가 마을길에서 곧장 달려왔다. 헬멧을 쓰지 않은 운전자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다. 새어머니 한영이었다. 민주는 멈칫했고 바리는 즉시 으르렁거리며 털을 곤두세우고 뛰쳐나갈 준비를 했지만 민준이 물러서라고 신호했다. 한영은 오토바이를 멈추고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릿했으며 평소의 날카로움은 사라져 있었다. 민준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엄마가 너에게 사과하러 왔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12살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침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너를 그렇게 내쫓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그때는 엄마가 이성을 잃었었어. 엄마도 너무 힘들었어, 아들아. 엄마에게는 너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네가 짐처럼 느껴졌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바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주는 바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볍게 쓰다듬을 뿐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돈을 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그저 너에게 용서를 빌러 온 거야. 그저 너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기억 안 나니? 민주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그녀와 마주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키가 커져 있었다. 그가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가 가장 엄마가 필요했을 때 엄마는 문을 닫았어요. 저는 비를 맞고 서 있었는데 엄마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내던지고 제 물건들을 내던지고 바리까지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아니요. 엄마는 몰랐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자 엄마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유용해졌기 때문에 돌아왔네요. 한영은 멈칫했고 얼굴이 굳어졌다. 제가 엄마를 용서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으니까요. 바람이 잠시 멈췄고 바리는 옆에 앉아 방금 말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민준을 바라봤다. 한영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눈물이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했다. 그는 추운 밤들을 보내고 굶주린 날들을 견뎌냈으며 경멸이 무엇인지 그리고 존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어른의 눈길을 기다리며 참아내는 아이가 아니었다.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민주는 나지막이 덧붙였다. 하지만 엄마의 사과도 필요 없어요. 엄마는 이미 선택했고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는 돌아서서 바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영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핸들의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그 눈물이 후회 때문인지 아니면 마지막 문이 영원히 잠겼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50대 중반에 마르고 키 큰 남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장 선생님이었다. 그는 은퇴한 군 장교로 신문에서 민준의 소식을 읽었었다. 잠깐 얘기할 시간 있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 선생님은 그의 옆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장 선생님과 사모님은 너를 입양 신청했어. 우리는 아이가 없지만 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단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니? 민주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바리를 내려다보고 다시 장 선생님을 바라봤다. 그 남자의 눈에는 연민도 계산적인 속셈도 없었고 오직 조용하고 따뜻함만이 있었다. 네, 정말 진심이시라면 그러겠습니다. 장 선생님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릴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주 민주는 장 선생님과 최 사모님이 그를 위해 방을 미리 정리해둔 언덕 아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방에는 민준의 방, 이 집에서 가장 착한 아이라고 쓰인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소박한 나무 식탁에 앉아 첫 식사를 하는 동안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나지막한 웃음소리 사이로 그의 마음이 다시 봉합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말없이 비어있던 공간은 없었다. 내일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니? 최 사모님이 물었다. 민주는 웃으며 바리에게 밥을 더 덜어주었다. 숲속의 낡은 집에 다시 가고 싶어요. 아직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네가 원하는 대로 고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에는 이미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다. 고요한 산골 저녁의 부드러운 어둠 속에서 새로운 보금자리가 나타났다. 잠자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귀 기울여지고 사랑받고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오래된 문, 그의 비바람 속에서 쾅 닫혔던 문은 다시 열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앞에는 이미 빛과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되돌아가지 않는 선택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운 마음으로 열린 다른 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 선생님과 최 사모님과 함께 살게 된 날부터 민주는 이전에는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다시 사는 것 같았다. 언덕 아래 작은 집 주변에는 푸른 채소밭, 작은 닭장,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자두나무가 있었다. 잔소리도 경멸하는 눈초리도 차가운 바닥에서 웅크리고 자는 밤도 없었다. 그저 놀랍도록 평화로웠다. 아침 일찍 민주는 일어나 최 사모님을 도와 채소를 다듬고 밥을 짓고 상을 차렸다. 그녀는 결코 소리 지르거나 꾸짖는 목소리로 그에게 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아, 엄마 좀 도와줄래? 라고 말했고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엄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다시 한번 욱신거렸다.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나 낯선 감각 때문이었다. 마치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장 선생님은 민준에게 대나무로 쥐덫 만드는 법, 나무 껍질을 깎아 접착제를 만드는 법, 부싯돌로 불을 피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노련한 손은 항상 그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었다. 바리도 그를 매우 좋아했다. 며칠 만에 바리는 장 선생님이 신문을 읽을 때면 현관에 길게 누워 바람 소리에 맞춰 꼬리를 살랑거렸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장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 말했다. 민준아, 다음 주에 군립학교에 가서 학생 서류 다시 만들자. 다시 학교에 가야지. 민준은 멈칫했고 젓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하지만 저는 학교 그만둔 지 오래됐고 공부도 잘 못해요. 최 사모님은 부드럽게 그의 밥그릇에 계란을 더 넣어주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계속 배우려는 용기가 더 중요해. 우리 집은 네가 반에서 1등을 할 필요 없어. 그저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돼.
민주는 고개를 숙였고 목이 메었다. 네, 갈게요.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다시 책과 씨름하기 시작했다. 저녁에는 혼자 공부했고 장 선생님은 그를 도와 수학을 복습해 주었고 최 사모님은 집안 곳곳에 물건에 메모지를 붙여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다. 바리도 참여하여 앉아, 기다려, 가자를 아주 진지하게 배웠고 최 사모님을 웃게 했다. 민준이 책을 읽을 때 바리가 제때 짖을 때마다 말이다. 하지만 매일이 평온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마을 전체를 회색빛 물속에 잠기게 할 듯했다. 군립학교는 늦게 파했고 민주는 장 선생님이 데리러 오기를 현관처마 밑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5분, 10분, 그리고 30분이 흘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낡은 휴대폰은 신호가 없었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물이 복도로 넘치기 시작했다. 반 친구들은 거의 모두 마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민준과 바리만이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새하얀 빗줄기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바리의 목줄을 꽉 쥔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옛 기억들이 밀려왔다. 집에서 쫓겨났던 비 오는 첫날 밤. 천둥 소리, 차가운 흙냄새, 현관에 불이 꺼지고 난 너 필요 없어라는 차가운 말.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참으려 했었다. 빗소리 사이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푸른색 낡은 비옷. 장 선생님이 차에서 내려 허둥지둥 뛰어왔다. 민준아, 미안하다. 길이 끊겨서 고갯길에 갇혀 있었어. 핸드폰도 배터리가 다 됐고 민주는 꼼짝 않고 입술을 꽉 다물었다. 아저씨 너무 걱정했어. 오회도로로 갔는데 차가 몇 번 미끄러졌어.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너 다 젖었겠네. 더 이상 아무 말 할 틈도 없이 장 선생님은 비옷을 열고 민준을 품에 안았다. 축축한 비옷에서 흘러내린 물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차갑게 흘렀지만 그 품은 너무나 따뜻해서 그는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라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누군가가 자신을 데리러 와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최 사모님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와 책상에 놓았다. 오늘 아저씨에게 화났니?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니요. 그냥 누가 저를 데리러 온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항상 저를 잊은 줄 알았어요. 최 사모님은 그의 어깨를 살짝 감쌌다. 어른들은 늦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얘야, 정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너를 혼자 너무 오래 두지 않을 거라고 믿어주렴. 민주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사모님은 제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꿈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너무 좋아서 마치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최 사모님은 그의 옆에 앉아 친엄마처럼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꿈이 아니야. 그냥 이제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도달한 것뿐이란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단 한 번도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다. 바리는 침대 발치에 놓인 낡은 슬리퍼에 머리를 얹고 누워 아무도 깨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꿈속에서 그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친 민주는 갑자기 장 선생님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아저씨, 낡은 나무집에 다시 가고 싶어요. 할 일이 있어요. 장 선생님은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널 보살펴준 집을 다시 방문하는 건 좋은 일이지. 아저씨도 같이 갈까? 네.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 먼저 가도 될까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장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주는 바리를 데리고 옛길로 돌아갔다.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평탄해진 흙길을 가로질러 갈대골 산골짜기 언덕을 올랐다. 나무집은 여전히 그곳에 홀로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벽은 보강되었고 지붕은 임시로 새로 덮여 있었다. 안에는 작은 책장, 몇 개의 이불, 그리고 민준이 이곳을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로 만들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후원자들이 보내준 물건들이 있었다. 그는 비 오는 밤이면 늘 축축했던 낡은 문턱에 앉아 배낭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가 집에서 쫓겨났던 날짜가 적힌 낡은 달력 조각으로 그날부터 그가 접어 간직했던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문틀에 놓고 펜으로 한 문장을 썼다. 내가 다시 시작하고 더 이상 아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문틈에 끼워 넣었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바리가 그의 발에 몸을 비비며 짧게 한번 짖었다. 민주는 몸을 숙여 바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돌아가자, 바리야. 할 일이 많아. 비가 갠 후 푸른 하늘 아래 한 소년과 충성스러운 강아지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보금자리로 다시 봉합된 마음을 안고 언덕을 내려갔다. 아무도 민준이 행복해지기 시작한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아무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배운 날이었다. 그리고 사랑이 충분하다면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큰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었다. 민준이 장 선생님과 최 사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갈대골 산골짜기 언덕 위의 낡은 나무집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살아났다. 한때 버려진 소년의 임시 피난처였던 이곳은 이제 운명에 의해 잊힌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오늘 아침 하늘은 높고 맑았다. 소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이 나무십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갓 뺀 풀과 장작불 냄새를 실어날랐다. 민주는 나무집 앞에 서서 손으로 새긴 나무 현판을 들고 있었다. 숲속의 집, 누구나 쉬어가고 싶을 때 들를 수 있는 곳.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썼다. 아무도 남겨지지 않는다. 현판은 단순한 대나무 문 앞에 정중하게 걸렸지만 민준에게는 약속의 상징이었다. 그의 비 오는 밤, 그가 자신에게 맹세했던 약속 말이다. 내가 살아남는다면 나처럼 비를 맞으며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할 거야. 군청과 적십자사, 그리고 민준의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서 읽고 조용히 후원금을 보낸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집은 소박하지만 튼튼하게 수리되었다. 지붕은 새 함석으로 덮였고 바닥은 습기를 막기 위해 타일로 깔렸다. 작고 깔끔한 2층 침대, 깨끗한 아궁이,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들로 가득 찬 나무 책장이 있었다. 모든 것은 기부 물품이었다. 장 선생님은 민준을 도와 이곳을 관리할 책임자로 박 선생님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박 선생님은 전쟁 중 아들을 잃고 홀로 된 노병으로 인자하고 세심한 분이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특히 아궁이 옆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아이들을 볼 때면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다. 이곳 이름을 숲속의 집이라고 지었니? 박 선생님이 민준과 함께 현판을 걸며 물었다. 네, 이곳이 저를 보호해준 첫 집이었으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때요. 저는 이곳이 저 같은 아이를 구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 선생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한때 숲속에서 총을 들었던 남자의 손이 이제 하나이의 손을 잡고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전하는 듯했다. 처음 며칠 동안 숲속의 집은 3명의 아이들을 맞았다. 첫째는 10살 된 희준으로 학기말 시험을 다시 치르기 위해 마을에서 10km 넘게 걸어왔지만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 다음은 8살 된 수아로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가 새아버지를 찾아 떠나면서 마을 보건소 처마 밑에서 자야 했다. 그리고 7학년 학생이었던 지우는 학비를 낼 돈이 없어 벽돌공으로 일하러 갔다가 학교를 그만두었다. 민주는 아이들의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책 읽는 법, 밥 짓는 법,
집 쓸기, 물 끓이는 법, 전기 밥솥으로 밥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해 보였지만 아이들에게는 낯선 것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산골짜기 사이로 바람이 불고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민주는 수아와 함께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다. 작고 여린 수아는 낡은 스웨터를 꼭 껴안고 추위에 움츠러들었다. 민주는 담요를 더 덮어주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따라 그녀의 손에 직접 건넸다. 엄마가 저 데리러 오지 않을까요? 오빠? 수아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다. 민주는 멈칫했다. 가슴을 찌르는 듯 민준이 아주 나지막이 대답했다. 하지만 언니가 안 오면 너에겐 우리들이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수아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뜨기 시작했을 때 민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뒤편밭으로 가서 배추 심는 법과 플라스틱 병에 나팔꽃 씨앗을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바리도 주위를 뛰어다니며 지저댔고 마치 자신도 가르치는데 한몫하는 듯했다. 그 광경은 멀리서 지켜보던 박 선생님마저 미소 짓게 했다. 그가 유일한 아들을 잃은 후로는 보기 드문 미소였다. 점점 마을 사람들은 언덕 위에 있는 낯선 집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갈 곳 없는 아이들, 데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서류도 없고 이름조차 불러주는 사람 없는 아이들을 받아주는 곳 말이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쌀, 간장, 소금 등을 보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낡은 슬리퍼 한 켤레를 주고 어떤 이는 모기장을 기증했다. 그들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은 그저 숲에서 잠들지 않을 곳을 필요로 할 뿐이었다. 한 번은 군청 공무원들이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물었다. 떠나기 전 한 공무원이 민준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만약 추가 후원금이 생긴다면 이곳을 확장하고 싶습니까?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이곳을 작게 유지하고 싶어요. 많은 방도 필요 없고 큰 간판도 필요 없어요. 그저 누구도 밖에 잠들지 않아도 될 만큼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곳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는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밝게 빛났다. 비가 오는 날 밖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한 저는 이곳이 존재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아궁이 옆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등잔불은 희미했고 바람이 나무벽을 가볍게 두드렸다. 바리는 배부르게 밥을 먹고 그의 발치에서 코를 골았다. 낡은 종이 위에 그는 썼다. 예전에는 집이 4개의 벽, 지붕, 침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집은 아무도 나를 떠나라고 강요하지 않는 곳이고 네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문을 열어주는 곳이며 흰쌀밥과 깨소금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다. 그는 공책을 덮고 불을 껐다. 바깥에서는 숲이 여전히 숨쉬고 있었고 아이들은 숲바람 소리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비를 맞으며 차가운 숲속을 헤매던 민주는 이제 작은 집에 불을 지키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름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아이들이 머물 수 있었고 내 아이라고 불릴 수 있었고 그곳을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연말의 쌀쌀한 날씨, 찬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축축한 흙냄새와 장작불 냄새를 실어 날랐다. 갈대골 산골짜기의 하늘은 흐렸지만 숲속의 집 안은 웃음소리, 서로를 부르는 소리, 아궁이 위에서 보글거리는 찌개 소리로 활기찼다. 한때 각자의 삶이 거친 바람에 흩어졌지만 사랑이라는 끈으로 다시 이어져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었다. 민주는 박 선생님 옆 현관에 앉아 지출 기록이 담긴 공책을 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구호단체에서 받은 식료품, 학용품, 쌀, 소금 등의 비용 보고서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눈빛과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도 훨씬 더 성숙해져 있었다. 박 선생님, 이번 달에 쌀이 몇 킬로 부족해요. 내일 군청에 올라가서 여성회관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그래,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감사 편지 쓰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해줘. 선의는 빌릴 수 없지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장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람들이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다. 바로 그때 흙길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도청 번호판을 단 차 한 대가 문 앞에 멈춰 섰다. 40대 중반의 단아한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청가방과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준 학생. 저는 김 국장, 도 아동보호협회에서 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민주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김 국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따뜻하지만 약간 놀란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숲속의 집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이곳이 이렇게 진정으로 따뜻한 곳일 줄은 몰랐다. 아이들은 예의 바르고 집은 깨끗했다. 그녀는 매우 감동받았다. 네, 저희는 정말 실제 집처럼 깔끔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이자 도전 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이것은 숲속의 집을 산골 지역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모델로 지정하자는 제안서입니다. 동의하시면 추가 재정 지원, 인력 지원, 교육 보조를 받게 되겠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부분적으로는 자율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보며 잠시 침묵했다. 수치, 절차, 조항들로 가득 찬 페이지들이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는 이곳이 아이들이 번호표처럼 부여받고 언제든 옮겨질 수 있는 차가운 곳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는 이곳이 항상 집이기를 원해요. 김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큰 선택을 남겨두고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아궁이 옆에서 온 가족과 회의를 열었다. 아이들은 주변에 둘러앉았고 불꽃은 그들의 때 묻었지만 빛나는 얼굴에 비쳤다. 얘들아, 민준이 말을 시작했다. 누군가가 우리 숲속의 집을 확장하는 것을 돕고 싶어 해.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쌀, 더 많은 책, 심지어 정기적으로 검진해줄 의사 선생님도 생길 거야.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친구들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고 모두를 영원히 이곳에 머물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 필요한 경우 일부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고 해. 분위기는 한동안 침묵했다. 예전에 벽돌공이었던 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친구들이 아직도 시장이나 처마 밑에서 자고 있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더 돌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해요. 희준이 끼어들었다. 그럼 저희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밥이나 담요를 나누는 건 괜찮아요.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중에 제가 옮겨가게 되면 민준 오빠가 저 보러 와줄 거예요? 민준은 다가가 수아의 손을 잡았다. 네가 어디에 있든 숲속의 집은 항상 너의 집이야. 약속할게. 바리가 동조하듯 한 번 짖었다. 박 선생님은 방 한구석에 앉아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믿음이 빛났다. 사흘 후 민주는 서류를 들고 보호협회 사무실로 돌아가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는 숲속의 집의 책임자로서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도 기꺼이 문을 열었던 수많은 아이들의 정신적 아버지로서 서명했다. 숲속의 집이 공식적으로 지역사회 돌봄 모델이 되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고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왔다. 대학교에서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위해 찾아왔다. 젊은 건축가 그룹은 낡은 집 옆에 대나무와 친환경 재료로 2개의 방을 더 짓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말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도울 수는 없지만 이곳이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저희의 노력을 보태고 싶습니다. 민주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고수했다. 큰 간판을 달지 말고 확성기를 사용하지 말고 그저 다른 집들과 같은 조용하지만 굳건한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월말에 7살쯤 된 여자아이가 마을 경찰에 의해 데려왔다. 이름은 채민이었는데 매우 수줍어했고 완전히 침묵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시장에 버려져 고물상을 하며 살았고 3살 때부터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는 그녀를 흰죽 한 그릇과 따뜻한 담요로 맞았다. 너무 많은 것을 묻거나 서두르지 않고 그녀 옆에 앉아 연필과 공책을 앞에 놓아주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민주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그는 나가보니 채민이 문 앞에 앉아 연필을 들고 있었고 종이에는 서툰 글씨로 한 줄이 쓰여 있었다. 여기 있어도 돼요? 민주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마든지 머물러도 돼. 이곳은 너의 집이야. 채미는 미소 지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지은 미소였다. 그리고 민주는 자신이 지나온 여정, 깊이 새겨졌던 상처들이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저녁 그는 일기장에 한 줄을 더 썼다. 사람들은 불을 밝히려면 아주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굳건한 마음의 불씨와 문이 열린 집만 있다면 평생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숲바람이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불어왔다. 숲속의 집은 그날 밤 내내 불이 켜져 있었다. 아궁이에 불이 꺼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식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잊힌 아이들이 낡은 나무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항상 잠기지 않은 문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